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파견을 거부하자 한국, 일본, 나토 등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선언해 앞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서울시장, 경기지사 예비후보 토론회를 실시하고 국민의힘은 진통 끝에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차례로 인터뷰하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과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등 현안을 당당 토론에서 토론합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어느 하나 나서는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강하게 실망감 표출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백악관에서 이 아일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나토 동맹국이 우리에게 동의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그래서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개적으로 거절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스타머 총리를 거론하면서 실망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렇게 동맹국들은 주저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 국제안보공조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일본은 내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크게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도 선택지로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전쟁을 중립위기 사태는 아니라고 보고 중요 영향 사태로 간주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중요 영향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 자위대는 비전투 지역에서 이 미군 등 외국 군대의 이제 보급과 지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와 연구, 정보 수집 목적으로 호위함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아직 일본 정부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밤 미국으로 정상회담을 위해 떠납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해 어제 국회에 나온 외교 안보 수장들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예,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이 미국의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좀 내놨습니다. 네. 이 조 장관이 이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데에 대해서 저로서는 현재로서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와서 이 파병과 관련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 공문을 통해 오간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 장관이 답했습니다. 이 두 장관의 답변에 비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함정 파병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미국, 이란과의 그 전장에서 이란 권력의 핵심 인사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고 또 유전 공격, 미사일 발사 소식까지 계속되고 있네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6일 이란 수뇌부를 겨냥해서 표적 공습을 벌였는데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혁명수비대 출신인 라리자니는 하메네이 생전부터 권력 실세로 불리면서 군부와 핵 협상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또 전날 공습으로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인 이 골람레자 솔레이마니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 두 인사에 대해서 조금 전 이 사망했다고 여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란은 지난달 28일 최고 지도자 이 하미네이 폭사에 이어서 전시 리더십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사망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보복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아랍에미레이트의 핵심 에너지 거점인 샤 유전이 이란 공습에 무너졌다고요? 예, 지금 세계 최대 규모 유전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아부다비 샤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샤 유전은 천연가스 그리고 비료와 화학 원료인 황을 동시에 생산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원유 핵심 수출 기지 이 푸자이라 항구 인근의 유주선과 산업단지도 또 드론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란이 이렇게 장거리 전략 무기를 실전 투입하기 시작한 건 이거 확전 예고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가 차량 부재 운행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석유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긴 하지만 민생 경제 전반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이 추경 신속한 편성을 강조했고요. 또 그러면서 에너지 전략 방안을 주문했는데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된 게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재 운행을 언급을 한 겁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죠. 산업통상부 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차량 부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과거에도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민간 차량 운행 통제한 적이 있죠. 예, 1970년 석유 파동 당시에 정부는 구급차 등을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고요. 네. 1990년 걸프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이듬해 2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 민관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차량 부재 운행이 강제된 것은 사실상 1991년 사례가 유일한데 지금 97년에도 외환위기 당시에 홀짝제가 논의됐지만 실제 시행되진 않았고요. 2006년 6월에 소비자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된 적은 있습니다. 이 차량 부재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네요. 강남권 아파트는 단지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나 늘어난다고요? 예,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발표한 겁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3.65%였던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4년 상승 전환한 다음에 지금 3년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네. 공시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같은 60여 개 행정제도의 평가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좀 일반 국민들 굉장히 예민한 좀 문제입니다. 예. 서울이 특히 18.67% 올라서 지난해 상승률과 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세 반영률은 69%로 변동이 없지만 이 거래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주요 자치구의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나 올라갈까요? 예, 작년보다 30에서 50%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강동 같은 이 주요 지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20%를 웃돌기 때문인데요. 공시가가 30억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고가 단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반포에 있는 유명 신축 아파트는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아파트 1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당정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한 발씩 물러나서 절충안을 냈습니다. 예, 정부와 여당 사이 조율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을 보면 공소청 수장 명칭의 경우 여당 이제 강경파라고 불리는 이분 여기서 이제 공소청장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검찰총장이란 정부안이 채택됐습니다. 네. 헌법 89조에 이 검찰총장이란 용어가 적시돼 있어서 이게 좀 고려가 됐고요.
종전에 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 또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검사들을 다 면직시킨 뒤 정치 검사를 걸러낸 다음 재임용하자는 강경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검사 권한 축소권은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요구가 반영된대요. 예,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 이 조항을 좀 뺐습니다. 식품, 노동 분야 등의 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검사에게서 빼앗기로 했고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습니다. 공소청의 검사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금 논란이 가장 큰 보안수사권 문제는 이 검사에게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정부안과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자는 여당안 사이에서 오는 6월쯤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접점을 찾아보기로 한 뒤로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직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도로에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안쪽 강변북로 구리 방향입니다. 청담대교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하면서 1차로 막혀 있고요. 천호대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암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론 개항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도리분기점에서 시흥휴게소까지도 주춤합니다. 이어 평촌 부근에서는 4, 5차로에 걸쳐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이었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은 중동 전쟁 여파 속에서 소폭이지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좀 잘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S&P 500은 0.3%, 나스닥은 0.5% 상승하면서 겉으로 보면 좀 평범한 반등처럼 보이는데요. 그 배경이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WTI 유가는 배럴당 96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증시는 하락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을 시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단기 리스크보다는 경기와 실적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강한 상승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가가 96달러를 넘었는데 미국 증시가 버틴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수요와 실적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가 상승은 보통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압력을 만들어서 주식에는 좀 부담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항공주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 연료비 부담보다는 여행 수요가 더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유가 상승 자체보다 경제의 체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흐름이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소비 강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계속되는데 그래도 증시가 오르는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주식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증시가 먼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현재보다는 좀 이후의 상황을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단기 충격보다는 중장기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리스크보다는 이 전쟁 이후의 회복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바클레이즈의 BETI 지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현재 시장이 과매수 구간인지 혹은 과매도 구간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1년여 만에 가장 강한 매수 시그널을 나타냈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 저점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준 지표인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매수 구간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채권 금리와 달러가 하락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채권 금리 하락은 일반적으로는 경기 둔화 기대를 반영을 하는데요. 미국채 10년물이 1.9bp 하락하면서 4.2%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동하면서 금리가 내려간 거죠. 네. 이 달러 약세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 시장이 향후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우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일부에서는 시장이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의 선행성과 전쟁 종료 전에 반등이 시작할 수 있다는 과거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뉴스에 의해서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100% 담게 되면 앞으로 반등이 시작되기 전까지 나타난 이 변동성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닥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바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차후에 나오는 전쟁 관련 뉴스들에 의해서 큰 변동성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로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봐야 될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유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걸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 마진이 줄어들고 소비도 둔화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페드의 정책도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가 동시에 오는 경우에 금리 방향성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를 보면 어제는 반등하는 흐름인가 했는데 장 마지막에 다시 내려갔어요. 네,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걸프만에서의 뉴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의해 좀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장 초반부터 2시경까지는 3월 초에 큰 낙폭을 회복하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시 이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로켓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해상에 있던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되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오르고 양시장 모두 급격히 상승분을 많이 반환을 했습니다. 네. 이 코스피는 그렇지만 1.6% 오른 5,640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마지막에 결국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1,1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증시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주체가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예, 작년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전쟁 전까지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하락할 때는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코스피가 오를 때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전쟁 기간 중에는 특정 주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코스피는 기관만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향방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각 수급 주체들이 매일매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관련한 내용 마무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환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던 정책이죠. 네. 해외 주식 투자 수익금 중 5천만 원 한도로 양도세를 100% 공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1분기 내에 돌아올 경우 100% 공제하겠다. 그러니까 3월까지 돌아올 경우 100% 공제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실무적인 부분 좀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공제 시한을 5월 말로 연장해 놓은 겁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5월까지 돌아오게 되면 100% 공제,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공제, 연말까지 50% 이렇게 공제율이 지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차후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 시행일자가 확정이 되면 증권사에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계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오늘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안이 논의가 되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비롯해서 증권사 사장단과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내용들은 시장 질서 확립과 주주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그리고 투자 접근성 확대 방안 등인데요. 이외에도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코스닥 시장 개혁과 관련한 밑그림도 논의가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할 때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면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주 수가 420만 명이나 되잖아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는데 어떤 부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상반기 내에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가관 처리와 함께 배당 규모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AMD의 CEO 리사 수가 방한을 하는데요. 오후에 삼성전자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AMD와의 협력 확대가 어디까지 논의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네. 잠시 후 열리는 오늘 주식시장 흐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2.04%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도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러셀 2000까지 모두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경기 민감주인 카니발과 같은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미국 오늘 오른 섹터 쪽으로 봐도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를 제외한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 마감해서 이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5,700포인트 위에서 시작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정부 정책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시장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변동성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약간의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수요일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침 출근길 지금 서울엔 비가 내리고 있던데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현재 서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그 사이 제주도에는 10에서 4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60mm가 넘겠고요. 전남 남부와 부산, 경남 남해안에는 10에서 30, 광주와 그 밖에 전라도, 울산과 경남 내륙은 5에서 20, 이 중부지방과 대구, 경북은 5에서 1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가운데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와 쌓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하다 이런 네. 분들 많았는데 비가 내리면 좀 씻겨 나갈까요? 네, 지금도 인천과 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전북은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비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기존의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가 추가로 쌓이면서 오늘 역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오전에, 경기 남부는 늦은 오전에, 세종과 충남은 낮에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오늘 기온 어떨까요?
네, 밤새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7.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1도 정도나 높았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청주와 대전 10, 강릉 대구 12, 광주와 여수는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고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낮 기온은 갈수록 오르며 일교차가 점점 더 커지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 중 한 명이시죠. 권칠승 의원과 지방선거 상황, 정치권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권칠승입니다. 네. 네. 예비 후보는 아니고 출마 예정자 혹은 경선 네, 그럼 후보입니다. 출마 예정자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 현안 질문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 당정청 협의 거쳐서 드디어 마련이 됐습니다. 잘 조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본래 정부안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최종 이제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당정청 협의 아니죠.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수사 개시 통보 의무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예. 또 입건 요구권 또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 영장 청구 집행 지휘 권한 등등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의 권한이 많이 약해졌고 대한민국 검찰과 이 형사사법 체계, 수사 체계 뭐 일대 대전환이고 이정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견도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게 네. 원체 큰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이 또 큰 숙제이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네. 또 정부 당국에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예. 사실 대통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것이 이번 협의가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죠. 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일단 시간상으로 봐서.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의미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을 완수했다 완성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과거에서부터 중단 없는 개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게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당초에 없었던 현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제도적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논의하는 과정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논의가 있고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사실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이 네.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네, 네. 개정이 남아 있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좀 노출이 된 보여진 이런 갈등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물론 건강한 토론의 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당에서 이런 협의를 할 때요. 어떤 게 앞으로 좀 보완이 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조용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이 한 가지 주제 이 해묵은 주제잖아요. 그리고 나올 이야기들은 다 나왔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어떤 우려가 있고 안 주면 또 어떤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혁은 최대한 조용하게 할 수 있으면 조용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그 이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주제를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열시켜서 다른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전혀 논의조차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사소송법 문제도 이야기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과 심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뭐 좁혀서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의 당국자들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국민들한테 내놓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을 이야기하거나 장단점을 토론하는 것은 재탕 삼탕이고 뭐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의원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까지 해서 내일까지 무리 없이 다 처리가 될 걸로 보시나요? 중간에 무리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무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무리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네. 이제 지금 여당 안을 아무래도 좀 뭐 단독 처리한다든가 예, 예. 또 표결을 한다든가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네. 되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뭐 무리 없이 결정 나지는 않고요. 네, 네. 다소 무리가 있지만 네, 네. 결론은 지금 당정청 협의한 대로 네. 결론이 날 것이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방송 마치고 들어가면 10시에 네. 행안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예. 행안위 전체에 의해서 그 당정청 협의안을 예. 이제 통과시킬 예정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안 중에 문제 조항 여러 개 삭제된 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거는 좀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1, 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계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우선 이제 뭐 그 말씀에 취지에 동의한다는 쪽에서 보면은 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인데 과거 검찰청처럼 그런 비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그 레벨이 다른 그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허용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 단계별로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의 규모를 옛날만큼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법원이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어떤 공소의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 그게 이제 검찰의 원래 기소권을 가진 조직의 원래 본질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갖추고 하는 것은 그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항고를 했는데 그거를 같은 그 단계에 있는 그 기관에서 하게 되면 최초 기소를 한 쪽과 또 항고를 한 쪽이 같은 그 기관이 하게 되는 그런 데 대한 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님 말씀 중에 뭐 3단계를 꼭 갖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계는 갖추되 규모는 향후에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많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사이즈는 좀 규모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정치적 책임은 이거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이라고 정치적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국민들의 어떤 뭐 비판이 있을 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정치적 책임이라는 측면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신속하게 다시 고쳐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자, 내일 본회의에서는 또 사실 그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관련한 계획서가 상정이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오원식 의장이 여야에게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여야가 아직 특위 구성에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니 지금 특위 구성에 합상을 하고 있는데 특위 구성을 하라는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전례 없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안건 지금 상정하는 수순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겠죠. 야당에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아마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국회의장도 상정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셨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상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촉발된 공소 취소 거래설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면서 또 정성호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체가 전혀 없잖아요. 실체가 전혀 없고 누가 뭐라 카드라 이거잖아요. 딱 요것만 있잖아요. 전형적인 카드라 통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실체가 없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누군가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뭐 선거용 주장인데요. 네. 이런 것까지 특검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특검이 돼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뭐 정리를 하자면 완전히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 공세다. 그래서 뭐 저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야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공모라고 지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두 차례 후보 등록 거부 끝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초선인 박수민 의원이 또 서울시장 출마를 깜짝 네. 선언하고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내비치는 듯한 카드를 가지고 좀 장사를 잘 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그냥 진짜 원탑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원탑으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시장 선거 공천하는 과정 자체는 개인의 정치적 위상은 올렸지만 공천 자체 과정을 보면은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중간에 후보를 막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 예, 그 국민의힘 내부의 내용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이제 기여를 했겠지만 예. 선거 자체의 유불리를 따지면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지사 토론회가 네. 내일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내일 열려서 한창 준비 중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의원님께서 이번 경선 깜깜이다 비판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기도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깜깜이죠. 그럼 이 깜깜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은 예. 정책 토론회를 자주 열고 아직까지 정책 토론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하는 게 유일하게 한 번 하는 건데요. 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꾸준히 주장했던 게 이 정책 배심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정책 전문 패널들이죠. 네. 전문 패널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정책들 공약들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성 또 어떤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들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면접 과정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너무 휘발성 강한 내용들 또 특히 요즘 이란 또 전쟁 때문에 뉴스의 대부분이 그걸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정책의 문제,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깜깜이 선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 문제를 좀 더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돼 있는 거는 토론회가 한 번이죠. 네, 내일 한 번입니다. 예. 한 번 더 하자는 의견도 후보들 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죠. 예. 예. 근데 왜 채택이 안 된 걸까요? 후보 간의 만장일치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정하면 하겠다는 게 중앙당 선관위의 방침이었는데 예. 만장일치 합의를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토론회 횟수를 두고 추미애 의원 측과 다른 후보들과 신경전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앞서 얘기했던 공소청, 중수청,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그런 분이라 이걸 두고 지금 경기지사 경선에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추 의원에 대한 친명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정치하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지지층들이 분화가 되니까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네. 이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 지방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중앙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최종적으로 당정청 합의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 그래서 총론과 강론의 문제들을 좀 구별해서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공약 후보들은 결국에는 그 공약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하고 그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는 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당원들께서 그런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원샷 토론회라서 내일 토론회에서 어떤 점을 부각시키실 생각이세요? 제가 그동안에 뭐 저는 제 스스로는 공약만으로 보면은 뭐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네. 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뭐 특히 출퇴근 문제, 그다음에 전철 지상역 부분을 복합 개발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치매 안심보험 문제, 이 치매 안심보험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그 중입자 치료기 네. 공공도입 문제. 이게 다 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핵심 공약을 한 3가지 정도 네. 설명을 해 주시죠.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퇴근 문제. 출퇴근 문제는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데 네. 제가 수십 년간 그걸 해왔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뭐 대중교통으로도 많이 오랜 세월 그렇게 다녔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출퇴근 문제 중에서도 특히 출근입니다. 출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 프리미엄 버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한 47대 정도, 5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한 1000대 정도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럼 뭐 네. 1000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거는 이미 지금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방식을 잘 도입하고 또 기존의 대중교통 운송업자들하고 잘 협의를 보면 뭐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힘들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매 안심보험. 그 치매 노인네들이 나가서 그 어르신들이 뭐 남의 차를 끌는다든가 뭐 집을 깬다든가 이 남의 뭐 어떤 공용물을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방식. 예, 그것도 불안감을 드는 거죠. 그다음에 중입자 치료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기, 그 꿈의 암 치료기인데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번 치료하는데 한 5,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 드는 그런 건데 그래도 1년 이상 기다려야 순서가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공 차원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그 기회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치료비도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네. 계획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토론회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비 후보가 3명으로 압축이 된다고 들었어요. 예. 1차 컷에서요. 예. 통과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고 네. 그럼 뭐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이나 이런 거 찬찬히 보시면 뭐 저는 제가 1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그런 집단 지성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당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직 경기지사도 예. 민주당의 김동연 지사지 않습니까? 예. 현재 경기도정에 대한 민심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효능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런 거 못했네라고 막 비난하기도 참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거 참 잘했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이 유지 관리 현상 유지 그런 도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이 정치적 리더 또 뭐 경기도지사면은 행정가이면서 정치가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논란이 있더라도 어떤 미래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내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도민들을 설득하는 것. 저는 이게 정치가로서 해야 될 일이고 또 행정가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말씀하셨지만 경기지사가 행정, 정치 두 가지 면에서 다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그동안 사실 경기지사 하면 또 차기 대권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다. 발판이다. 예. 뭐 이런 평이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이제 코스로 지금 네. 대통령이 되신 거고요. 예.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정말 완전히 축소판입니다. DMZ까지 있는 완전히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행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하는 것과 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하신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네. 경기도의 그 다음 비전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그 솔루션을 만드는 게 말이 좋아 솔루션이지 이게 논란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 어떤 정책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정말 지혜롭게 하는 그 능력 그게 이제 지사로서 정치가와 행정가의 양면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 그다음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감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의원님도 경기지사가 된 후에 그 다음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향자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함진규 전 맞습니다. 의원. 예. 네. 그런데 추가로 또 경기지사 후보로 나올 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민주당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국민의힘보다는 예. 민주당 후보가 결정나면 그 결정된 후보에 그래도 최대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낼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뭐 굳이 사람을 찍어서 생각한다면 네. 아주 극단적 상고처려의 형식을 갖추면서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출마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본인의 의사를 전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네네. 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면 네. 경쟁력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쟁력이 그래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좀 선호가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후보들 지금 거명되고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춰서 후보로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판까지 그래서 영입에 좀 네. 공을 들일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토론회 잘하시고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었습니다. 예.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지입니다. 오늘은 영호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 여행을 통해 장애인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대전 한밭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분홍빛 매화와 청초한 하얀 목련이 환하게 어우러진 봄의 정원. 비록 소리가 없는 고요한 여행이었지만 아름다운 수목원의 빛깔과 꽃향기 덕에 제 마음속에는 감미로운 교향곡이 울려 퍼진 기분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또 오겠죠?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늦은 오후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섞여 내리고 있으니까요. 우산을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10에서 40mm, 제주 산지는 곳에 따라 6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 경기 동부는 비와 눈이 섞여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이 비나 눈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지만 중부지방은 비의 양이 적어서 오늘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아 대부분 영상 5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광주 13도, 부산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아서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2도, 지금까지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수요일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우원식 의장이 어제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공문으로 양당에 보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SNS로 강하게 반박을 했던데요. 최 의원님, 그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정조사 하는 거 좋지요. 저희도 국정조사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민주당 측에서만 생각하고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로 국정조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당연히 반대하죠. 국정조사를 같이 협의해서 국가의 현안에 대한 거, 정말 국민을 위한 거, 이런 걸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흐름상 이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가 내일 있는데요. 이 의원님. 국조계획서를 상정하려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이 되고 채택이 되고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사실 지난주 목요일 12일 본회의에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제 부의가 됐고요. 회부가 됐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상간 기간을 두고 여야 간에 또 국회의장께서 주재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또 이제 공문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에 대한 의견 교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늦출 수는 없다. 신속하게 처리하자. 왜냐하면 10월 2일 날 공소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은 분명하게 바로 잡고 털 건 털고 새로운 출범에 맞춰서 공소청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늦출 수가 없어요. 이런 과오를 그대로 아는 채 공소청이 출범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 짚고 넘어가자. 어떤 의도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과오를 청산하자. 과거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진상 규명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 이번 국조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과연 합의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위한 거고 뭐 더 불러서 조작 기소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같이 하면서 이걸 같이 국조로 올린다는 거는 그냥 완전히 사법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다 취소하고 법 다 지워버리겠다. 그 이상도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반론 하시죠. 네. 일단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면요. 국정조사 요구서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한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한정돼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언론인 관련 사건도 하나 포함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정조사 법에 따르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진상규명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질 건 책임지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만들 건 또 만들고 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지 예. 어떤 한 명을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런 판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과도 상당히 배치됩니다. 네.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사안에서 누가 대상이 되냐?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고 실제로 민주당과 관련된 의원들의 얘기들입니다. 뭐 대장동 사건, 뭐 이재명 대통령 무기한 연기됐죠. 그다음 위례 사건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무한 연기됐습니다.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거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까? 네. 양당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 발의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김어준 유튜브의 방송에 의하면 실제로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사법개혁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주네 안 주네 해가면서 대신에 이거 공소 취소해라. 이런 거래설이 돌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런 뒷거래를 하고 그걸 유튜브에서 방송이 나가고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법무부 장관의 자격 없다. 그래서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실제 아니라고 우기니 그럼 특검하자 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그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좀 이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발언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실제 법적 대응까지 한 마당인데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전제로 해서 탄핵까지 주장하고 네. 특검까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힘이 지금 그 당력을 집중해야 될 지점이 어딘지 저는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논평도 낸 적이 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공소취소 모임이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 바쁘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105명이나 취소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서 그걸 국조도 하겠다 하고 마침 기자가 그걸 발표를 했을 때 결국 처벌한 거는 처벌이요. 기자만. 지금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방송을 했던 김어준 씨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설사 이것이 낭설이라고 하면 특검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특검은요. 네. 무조건 특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설을 전제로 해서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력 낭비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 어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과정이지 네. 소설을 바탕으로 특검합시다. 그러면 뭐 특검은 완전히 특검 천국이 될걸요. 이런 특검은 저희가 수용할 여지도 없고 뭐 논의나 대응할 가치도 없는 어떤 네. 주장이어서 네네. 저희가 일단 뭐 대응하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아까 한 가지 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국정조사는 공소 취소를 전제로 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미 언론에서도 상당 부분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어떤 정황들이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적 입장인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위법 부당한 행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깨끗한 검찰이었다라는 것인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검찰의 행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분들을 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국정조사에서 당연히 조작 기소를 국정조사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이 됐던 위례 사건이 됐던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조작이 된 건지 진실인지 아닌지 이걸 솔직히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그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고 저희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무조건 전제적으로 조작 기소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당 입장이 이 안건도 굉장히 팽팽한데 내일 본회의에서 지금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이제 상정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민주당 안에서 여러 토론 끝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합의가 된 걸로 보여지고 내일 처리를 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 최종안을 갖고도 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공소청을 3단계 구조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존의 검찰청처럼 가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의원님도 그 2단계로 해야 된다는 안을 발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3단계 구조를 일단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그런 내용으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어떤 명칭이 굉장히 좀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대공소청을 공소청으로 그냥 명칭을 좀 변경을 하고요.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명칭 변경해서 일반적인 어떤 기관의 어떤 그런 명칭하고 좀 맞추는 방향으로 좀 가고 3단계 구조에 대해서는 향후에 법 시행 이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 반드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충분히 또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본회의는 이런 내용으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 본회의를 처리를 하겠다는 지금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저희는 지금 뭐 공소청, 준수청 뭐 이원하는 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봤을 때 분명히 수사 공백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지금은 너무 불안전하다. 그래서 좀 더 수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사실 소수 야당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고 싶으면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대국민에 대해서 알려야 될 의무는 분명히 야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도 뭐 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사실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서 강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개헌 논의 관련해서도 지금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계시는데 어제 그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 개헌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상 제안을 하신 셈이잖아요. 그러면서 내용까지도 뭐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개헌 요건 강화, 또 부마 항쟁까지 수록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가 개헌특위 구성 시한이었는데 합의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제안한 거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님? 뭐 우원식 의장이면 같은 말 한 거죠. 뭐 사실은 저희 당에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다시 재등판을 하시기 위한 그런 작전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를 딱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개헌을 할 때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헌법을 다시 개정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발을 띄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선거로 너무 바쁘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우리 지금 지방선거 정리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헌을 논할 때는 아니다. 개헌을 논하더라도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 그래서 개헌특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금은 안 된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 의원님 지금 그
최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논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특위 구성 시한 그날 또 개헌을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이런 해석을 낳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헌법 개정이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감안하자면은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발의해서 여전히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지금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의 개헌 약속은 대선 공약이었고요. 네. 이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기준 방침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플랜이나 일정표까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도 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5.18 영신, 부마 항쟁, 계엄요건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적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네. 내용적 이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율하면 돼요. 근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본권 어떤 조항의 정비라든지 권력 구조의 어떤 그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손볼 시점이 됐거든요. 4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라는 시기가 일단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원포인트로 이견 없는 부분 더 빠르게 한번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내용적 협의를 거쳐서 이후에 또 2단계로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최 의원님께서 모두의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대통령 중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 논의를 언급하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지금 헌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한데 그런 어떤 악의나 저의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셨고 개헌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대통령 현직의 대통령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실제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 있다고 개헌은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동의를 할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 동의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런데 가능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저희는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대통령 4년 중임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서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직의 대통령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자체의 헌법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법들을 바꿔왔고 그리고 그 인원수로 몰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상적입니다. 근데 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건 해서. 정상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 정치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해 줄 리 만무하고요. 헌법적으로 헌법 개정 사항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학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느닷없이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을 위한 어떤 그 염두에 둔 개헌 논의를 불을 지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은. 네. 어떻습니까? 최 의원님 말씀 한번 다시 더 정리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현 헌법에서는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대해서 또 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5.18 정신을 담자 이런 거조차도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0년 정도 지난 헌법에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중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헌법 정신에 의거하여 헌법을 바꿀 때가 돼서 한다. 그 정도의 선포 정도는 하고 시작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한 사실 짚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서울시장 어제 제재제 공모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결국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최 의원님. 오 시장이 혁신선대위 요구를 했던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지방선거에 같은 경우는 선대위 구성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선거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총선 때는 당에서 선대위 구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러면 기존의 우리 당을 봤을 때 지선이나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큰 선거 이런 선거를 했을 때 선대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나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에 대한 비난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센터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관위가 구성이 보통은 되는데 네. 실제로 공관위가 끝나고 해체된 후에 통상은 6월 3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5월 초에 만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 선대를 가지고 지금 와서 벌써부터 혁신 선대를 만들자.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였고 결국 뭐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까지도 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는 그걸 크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서울시장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영향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제가 이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네. 순항하는 민주당 공천, 난항 겪는 국민의힘 공천. 제목을 뽑으셨네요. 흥행하는 민주당 공천, 흥행 실패 국민의힘 공천. 이렇게 보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저는 지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는 게 아니고 당권 장악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시장이 아니고요. 예, 이미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하고 이후에 낙선 이후에 그 책임을 장동혁 지도부에 돌리면서 자신의 당권 행보를 위한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갈짓자 행보가 이게 진정성을 평가받기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선고 앞두고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윤석열 씨와 함께하겠다. 절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무슨 전도사인 것처럼 전륜해야 된다라고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어요. 그러더니 전륜 그 결의문 발표되니까 바로 이 정도면 평가할 만하다. 이러더니 또 공격을 하고 그럼 결국은 사실상 꼬리 내리고 그냥 공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 혁신, 당 운영의 혁신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명분일 뿐 네. 자기 몸값 올리기, 당권 행보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좀 냉정한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반면 네. 우리 민주당은 네. 박주민 의원, 정원호 전 청장 뭐 등 5명의 네네. 이 후보들이 네. 아주 치열하게 네.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오 시장께서 만약에 당권에 도전을 하기 위한 알리바이라 생각하면 저 같으면 여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선거에서 승리하면 영웅이 될 것이고 실제로 선거에서 패배한 상태에서 당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의 그 뜻을 그냥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직은 네. 누가 후보가 되든 그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이 공천관리위원이셔서 네. 지금 최근에 보면 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선 배제 컷오프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경선으로 갔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나오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좀 제가 설명을 해주시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 얘기해 주세요. 일단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는 처음부터 오시면서 그 생각을 하셨어요. 현역은 후퇴하고 이렇게 세대 교체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것이 공천의 혁신이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주요 요충지 도지사나 예를 들어 서울시장 같은 자리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려고 되게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각 그 현직에 있어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으신 분이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문제는 기존에
어떤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걸리기 시작한 거죠. 내부적으로.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2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후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직을 컷오프한다 이렇게 발표를 처음 했었는데 문제는 그 주진우 의원 네네. 새로 오는 도전하는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경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본인에 대해서 알릴 기회가 없잖아요. 최소한 토론회도 통하고 경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몸집을 더 키우고 싶고 네. 그리고 좀 정정당당하게 나는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의 절차성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원했고 또 박정준 시장도 원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부산 의원들까지도 모두가 원해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큰 결단을 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지방선거 광역 단체장 중에서 대구 관련해서 또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네. 통합법이 어쨌든 지금 처리가 안 되면서 대구시장 따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삼고초려해서라도 할 거다. 지금 실제로 민주당에서 대구시장에 나서신 분이 없는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네.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 가장 그 신망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당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충북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무능과 무책임의 어떤 뭐 오송 참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충북지사, 대구시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네. 소위 윤 어게인 세력 그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던 분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정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경선 요구를 했는데 이거 일반적인 정치문법하고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경선 아닌 바로 단독 공천을 했을 때는 국회의원 그 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일부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선회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시장에 나선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공개적으로도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왜 현역 중진 의원들을 다 경선 배제하느냐 컷오프하느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반발이 아주 심하고 또 앞으로도 만약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예. 난항이 예상이 돼요. 이번에 일을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 너무 여기는 가장 경쟁이 저희 당 입장에서 치열한 곳이죠. 그렇죠. 예, 예. 치열한 곳인데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아예 장고를 좀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원들 입장에서 좀 설득이 가능하고 기왕이면 좀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안 그게 도출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되네요. 되죠. 대구도 그렇고 네. 경북지사도 좀 당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다른 지역을 잠깐 보면은 지금 경남지사도 박완수, 김경수, 강원은 김진태, 우리 우상호 수석.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대진표가 속속 완성이 되고 있고 인천도 이미 완성이 되고 있고요. 자, 뭐 지금 시점에서 좀 이릅니다. 뭐 77일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의원님 생각하기에 광역자치단체 중에 몇 개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세요? 지금 17개 시도당이 있는데 네. 그것을 지금 예단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대체적인 평가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좀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어쨌든 개업 내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서 이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항상 모든 선거는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이제 심판을 받을 그런 준비들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때문에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모두 갖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선거는 거의 2달이 피크고 아직 2달이 남아 있습니다. 2달이면 어떤 또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당당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섞여 내리고 있으니까요. 우산을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4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 경기 동부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남부지방은 차차 먼지가 해소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오늘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지만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광주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아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이번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경선으로 최종 결정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뭐 원칙대로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좀 한편으로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역대 중요 선거에서 이 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이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과거에도 보면은 그 보수 정당이 몇 번의 공천 파동으로 선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도 그랬고 그전 총선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신은 우선은 그 지방선거는 지방의 행정가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방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경선이라든지 이미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좀 질서 있는 변화 과정을 택해야 되는데 위로부터 무리하게 뭔가 변형을 시도하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경선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그 결정이 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관위 회의 관련한 보도를 보면은 회의에서 몇 분의 의원들 또 당직자가 이정현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서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런 네네.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이 지금 부산시장에서 현직 단체장인 시장님을 경선백하자는 결정이 이정현 위원장이 좀 단독으로 예,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도 문제고요. 제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저는 뭐 생각도 못했던 일이고요. 네. 이게 오히려 경선을 통해서 이 흥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안 그래도 지금 지방선거 전체 환경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직 시도지사가 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이 세력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어떤 그 무리하게 공천을 시도하면 그로 인해서 이 파열음과 부작용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당연히 공심위원들 특히 부산의 저골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알기 때문에 네. 반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로 지역 민심과 여론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그럼 부산시장 경선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대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로 77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까지. 현재 네네. 부산 유권자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지금 보면 대개 이제 지방선거나 큰 선거에서 이 큰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떠냐, 또 이 정당의 지지율이 여야 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집권 1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과거에도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 점이 있고 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어떤 외적 그 타격도 받은 데다가 또 내부적으로도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과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또 중도층에게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방선거 초입에서는 네. 불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는 부산도 예외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지금 부산시장은 경선으로 이제 치러지게 됐고 네네. 경쟁자로 나선 초선의 주진우 의원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급부상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선 네. 후보로서의 주진우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공격수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역할을 분명히 했고 또 이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기 때문에 훌륭한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선이라는 게 서로 지지율이 팽팽하고 서로 이 경쟁의 그 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좋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선 과정에서 이제 토론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시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어필하실 생각이세요? 그 시장이라는 자리, 특히 330만 시장은 작은 나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비전과 안목, 또 식견과 또 일처리 능력, 그리고 자신이 추진했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행정력으로 담보하느냐에 따라서 시정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성과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 부산의 잠재력이 지금 극대화되면서 부산의 클래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몇 년 지속이 되면 제가 공약 그 이행률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 등급을 2년 연속 받았는데 네. 제가 처음 제시했던 비전과 공약 그리고 전략들이 지금 고속도로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중간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사 바꾸고 목적지 바꾸고 내비게이션 갈면 목적지에 제대로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부산이 미래로 가는 이 길목에 시정의 연속성, 중단 없는 발전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임기 막바지에 말씀하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최근에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상임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점이 지금 민주당 정권의 자가당착이자 이 앞뒤가 안 맞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 특별법입니다. 어제 그 행안위에서 강원 특별법, 전북 특별법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부산 특별법만 지금 홀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다는 이유 그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그리고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한 부산 발전 특별법입니다. 이걸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현 정부가 해양 수도 만든다, 또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 만든다는 전략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 실현하려면 이 글로벌 특별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이걸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 발전을 정말 원한다면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산 차별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산업은행 이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고 해양 수도로 만들려면 부산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가진 항만 도시 아닙니까? 네. 그 물류에 기반을 해서 금융을 얹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그래서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국제금융도시 순위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한 36위였는데 지금 24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만일 산업은행 이전이 오면은 우리가 10위권의 국제금융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은행은 부울경 수도권 일극 체제하에서 부울경의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 금융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남부권 경제 전체의 과제,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고시까지 다 끝내놓은 것이고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마다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가는 게 되게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자체도 자신의 비전을 지역성장 중심 정책금융기관으로 바꿔놨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정부 협의 고시까지 다 끝낸 걸 국회에서 그냥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 부산 차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서는 해양수도 만들겠다라는 현 정부의 전략, 또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그 표방이 다 앞과 뒤가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네. 산업은행 이전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발전특별법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하고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꼭 이루어야 되는 과제이고, 이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민주당의 진정성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는 전재수 의원이 가장 유력한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 본선에 전재수 의원이 나선다면 어떤 경쟁이 될 거로 생각하세요? 우선 그 전재수 의원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부산발전 특별법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여기에 성심과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법안 소위가 열리고 행안위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또 부산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법안이고 해양 수도의 여러 조건을 갖추기 위한 법안이니까 여기에 먼저 좀 진정성을 보이고 그리고 부산시를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되면 지금 현재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곳이라서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나오면 사실 쉽지 않은 곳이 되겠다. 이런 예상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구는 비록 민주당이 3번 연달아 되긴 했지만 거기에도 보수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좋은 후보를 내면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부산시장 선거하고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거를 잘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에 서 사직구장의 모습을 보이니까 북구 갑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소문으로 단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이미 당 바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 그분의 자유인데 다만 이것이 결국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부산시장과 함께 또 초미의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차례 접수 거부 끝에 결국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늦게나마 공천 신청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이라는 어려운 곳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이 있고 또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이 분열의 언어보다는 통합의 언어로 우리 당이 또 당 선거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당의 이 혁신과 변화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도 당 전체가 어떻게 이 선거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후보 등록을 하면서 우 시장이 혁신선대위를 관철하겠다는 각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혁신선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거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선대위 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 선대위 구성에서 이런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모시는 일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천을 우선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 공천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좀 조기에 선대위를 구성할 필요 있다. 그리고 또 그 조기 선대위에는 당의 확장성과 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을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당 지도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에 또 강남 을 초선인 박수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경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선 방식으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될 텐데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그 자체로 일종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서울, 부산이 동시에 그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호 상승작용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근데 그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이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당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통합이고요. 두 번째가 외연 확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저런 중요한 이슈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고 그걸 관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난번 의원들 모두가 또 당 지도부도 이 과거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이제 통합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통합의 그 연장선상에서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 진영 내에서의 갈등을 적대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는 통합의 차원에서 모든 일을 풀어가야 되고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이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번 공천의 질서 있는 변화 속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나 중도층에서 제일 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이 큰 위기에 몰려 있는데도 오로지 작은 그 그룹으로 뭉쳐서 서로 이 손가락질하고 서로 이 분열하는 이 행태를 국민들이 못 참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저는 극복하는 데 우선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된 공소취소 거래 의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는데 시장님은 이 문제 당론 발의로 특검까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그 김어준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탄핵 사안에 그 이를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서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폭로가 허위라면 장인수 씨는 물론 김어준 씨도 대통령을 음해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안이 표출된 배경에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그 법률을 남발하면서 사실 기존의 대한민국 헌정 체제에서의 그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게 문제거든요. 네. 판검사처벌법이라든지 사심제 도입이라든지 대법권 증원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그것도 그 준사법 체계인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헌정 체제를 흔드는 일이고 자유민주공화라고 하는 그 헌법의 기본 정신 또 상권 분립 체제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하고 이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열심히 싸워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어제 단계적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도 여야가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번에 그 행정 통합도 그렇고요. 네. 이 개헌도 그렇고 선거 앞두고 그냥 일방적으로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2달 앞두고 이 개헌을 하려면은 그 많은 쟁점들을 일부만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개헌에 특히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일정을 이렇게 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개헌 논의를 꺼내는 건 이것 역시 또 정략적인 의도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것은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중동 사태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경제 구조 변화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또 여러 운수, 해운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이런 추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역시 선거용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이런 추경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과 상의를 해서 국민들 모두와 또 특정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집단에게 충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전쟁 관련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해야 된다면서 군함 파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인 요청 받은 바 없다. 외교부 장관은 말하기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파병이라든지 또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곳이기 때문에 수로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파병이다 이런 것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를 위해서 동맹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